안녕하세요. 스테디 통계연구소 이일현입니다. 통계분석 Q&A 오늘 그 8번째 시간 회기분석 두 번째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분석이라고 하는 분석 기법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면서 또 활용도가 매우 높은 분석 기법입니다. 그렇지만 회기분석은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느냐?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귀 분석의 가정 중에서 정규성에 대한 얘기,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해야 된다라는 얘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차항이 정규 분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등분산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수식으로는 이걸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표시 자체가 오차항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이다. 그리고 모든 오차항에서 시그마 제곱으로 일정해야 된다. 등분산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다른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귀 분석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 어떤 얘기냐면 더빈 왓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더빈과 왓슨의 두 사람의 학자 이름입니다. 학자 이름이고요. 이건 정확히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종속 변수가 어떻게 되냐? 독립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속 변수가 독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속 변수가 있고 독립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독립 변수 있을 거예요. 다중회귀 분석에서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때 종속 변수가 있을 거예요. 종속 변수가 어떤 값들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값들이 있었는데 이 종속 변수 안에서 요 값들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해요. 독립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서로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사이의 관계가 서로 없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독립 변수 사이의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더빈 왓슨의 종속 변수의 독립성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얘기냐면 만약 이 두 개 데이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데이터 살펴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데이터를 제가 한 번씩 옮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옮기냐면 이렇게 옮겨서 얘를 하나씩 넘겨줄게요. 4.8, 5.4, 4.2, 3.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이렇게 놓고 보면 마치 두 개의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요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겠죠? 상관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 두 개의 변수와 상관관계가 0이면 뭐라고 하냐? 독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관관계가 0이 아니라면 무슨 얘기일까요? 요 데이터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의 종속 변수의 점수와 두 번째 사람의 종속 변수 사이에 데이터 관계가 있다. 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 요 데이터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 독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관계가 있을 때 뭐라고 하냐? 종속 변수 내에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기상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토콜레이션이라고 해요. 이 자기상관의 반대말이 뭐죠? 독립입니다. 인디펜던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빈 왓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자기상관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상관을.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베이 연구에서는 횡단면 조사의 서베이 연구에서 어떨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개개인의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종속 변수 내에서도 어떻게 되냐? 자기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상관이 없어요. 독립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는 것이 뭐냐? 더빈 왓슨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1950년, 51년, 52년
그래서 3년에 거쳐서 이 자기상관이라는 제목으로 연작으로 논문을 3편을 내셨어요. 거기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얘네들 사이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빈-와슨은 바로 이것을 보는 거고, 회귀 분석에서 종속 변수들 사이에는 뭐냐? 이러한 자기상관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상관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오토 코릴레이션의 약자로 AC라고 쓰거든요.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0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더빈-왓슨 분들은 이 값을 가지고 더빈-왓슨스의 D라고 하는 값을 만들었어요. 많이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값은 어디에서 0에서 4 사이에 나옵니다. 0에서 4 사이에 나오는데 자기상관이 0이면 더빈-왓슨 값이 얼마냐? 이 값이 2가 나와요. 그러면 2에서 벗어질수록 0이나 4에 가까울수록 자기상관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0이나 4에 가까울수록 자기상관이 존재하고, 자기상관이 존재하면 회귀 분석할 수 없습니다. 회귀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2에 가까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2에 얼마에 가까워야 되냐? 기준이 있습니다. 이 더빈-왓슨 지수의 T는 DU와 4-DU라고 하는 거에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요 안에 있어야 돼요. 2에 가까워서. 그런데 요 값은 DU에서 D는 더빈-왓슨 지수의 D를 의미하는 거고, U는 어퍼 크리티컬 리미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도 있냐? 하한 값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요 DU 값은 첫 번째 독립 변수의 개수, 두 번째 데이터의 수에 따라서 요 값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요 값은 찾는 것은 요 논문에 보시면 이 값에 대한 기준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역시 제가 만든 엑셀 매크로 파일이 있습니다. 이지플로우 스태티스틱 엑셀 매크로 파일이 현재 1.9 버전까지 공개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요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2000개까지 쓸 수 있게, 변수의 개수가 20개, 독립 변수의 개수가 20개고 데이터의 개수가 2000개 이내일 때에 요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막연하게 더빈-왓슨 지수가 1.7로 나와서 자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0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라고 한 것보다는 뭘로 하는 게 더 정확한 방법이냐? 요 DU 값을 제시하는 방법이 더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더빈-왓슨이 바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R하고 SAS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자기상관을 검토를 하면 더빈-왓슨 지수도 나오긴 하는데, 이걸로 검토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설을 p-밸류를 계산해서 이렇게 자기상관 개수가 0이다 0이 아니다를 판단하는 이 p-밸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다만 이게 문제는 뭐냐면, p-밸류가 그러면 0.05보다 작으면 0이 아니란 얘기죠. 자기상관 더빈-왓슨 지수는 2가 아니란 얘기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2가 아니라고 해서 그럼 자기상관이 존재하냐? 존재는 합니다. 존재는 하는데 이게 회귀 분석의 오차를 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즉 회귀 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좀 더 정확히 따지면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서 더빈-왓슨 지수가 어디에 DU와 4-DU를 벗어난 점에 있으면 자기상관이 존재한다. 회귀 분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상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SPSS에서는 p-밸류를 계산하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요거를 계산해주는 방법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더빈-왓슨 지수가 2가 아니다. 2가 아니다. 이가 아니다. 그럼 자기상관이 존재하겠죠. 그 얘기는 독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회귀 분석을 할 수 없다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위배되는 건 어떤 경우에 위배되느냐? 첫 번째, n수가 너무 적을 때예요. n수가 너무 적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의 수가 변수 수 대비 5배, 10배 이상 나와야 돼요. 10배 이상 나와야 되고, 회귀 분석을 하면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100케이스 이상 정도 나와줘야 안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n수가 너무 적을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독립변수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 독립변수의 개수가 너무 많아도 더비나슨 지수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이런 경우가 아니고, 자, n수도 충분하고 독립변수의 개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냐? 대부분 뭐냐?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을 때. 선택편이라고 합니다. 선택편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많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선택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샘플링을 했어요. 샘플링을 했는데, 샘플링을 할 때의 개개인의 사람들은, 즉 이 사람들 간에는 어떻게 되냐? 랜덤 샘플링을 하거든요. 무작위 추출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다. 무슨 얘기냐? 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있으면 한 요양병원에 한 병실이 있었다. 그러면 이 병실에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환자가. 6명 정도의 환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조사할 때 어떻게 하냐? 요 6명을 모두 추출을 하거든요. 무슨 문제 생기냐? 요 6명들 사이는 개개인은 별개겠지만 요양병원에 계속 있는 사이에서 이분들 사이에 성향이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특성이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서베이에서 자기 상관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부분은 뭐냐? 샘플링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는 이러한 샘플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랜덤 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다음 네 번째. 그다음에 뭐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 데이터가 개개인의 데이터가 아니라 한 회사에서, 예를 들어 한 기업에서 매출액을 측정을 했다. 그런데 이 매출액의 연도가 23년 1월 달의 매출액이다. 23년 2월 달, 23년 3월 달, 23년 4월 달, 이런 형태로 짜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뭐 됩니까? 모두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요 둘 사이는 연관성이 굉장히 깊겠죠? 당연히 또 요 둘 사이도 연관성이 있을 거고요. 또 여기도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이터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샘플링이 서베이 데이터가 아닌, 즉 케이스 데이터가 아닌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 자료, 시간 순서로 데이터가 쌓여있는 자료일 경우에 이 변수들 사이에는 자기상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시계열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패널 분석을 한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취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중회귀 분석에서 나오는 가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가정이 뭐냐면 다중공선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다중공선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는 멀티플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다중 공전성은 뭐냐면 독립 변수들 사이에 다중, 멀티풀, 통계학에서 멀티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다중이라고 쓰고, 이 다중이라는 용어들은 뭐냐? 독립 변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립 변수들 사이에 공통적인 선형 관계가 존재할 때, 즉 독립 변수들 사이에 선형 관계가 존재할 때 다중 공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독립 변수 사이에 다중 공선 선형 관계가 있을 때 다중 공전성을 검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에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방법은 상관계수, 보통은 0.8 이상이면 존재한다, 0.6 이상이면 의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고유값이라는 것도 있고요, 상태지수라는 것도 있고, 공분산 비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IF 값하고 톨러런스, 이거를 분산 팽창 요인, 여기를 공차 또는 공차 한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 게 요거죠. 이건데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 게 이게 VIF라고 하는 것입니다. VIF.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VIF 값은 기준이 얼마냐? 보통 10으로 옵니다. 엄격하게는 5나 4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5나 4 보는 학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0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이 요즘 논문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0.1이 기준입니다. 0.1보다 커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이 두 개를 모두 봐야 되냐? 모두 봐도 되고요, 하나만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 이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VIF 분의 1이에요. 역수입니다. 결국 어떻게? VIF는 톨러런스 분의 1이 되는 거죠. 결국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요 기준이 10일 때는 0.1이 되는 거고, 5일 때 어떻게 했어요? 5일 때는 5분의 1이니까 0.2가 되겠죠? 4일 때는 4분의 1이니까 0.25가 되겠네요? 그리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냐? VIF만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다만 스님들이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에 둘 다 써 있으면 둘 다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둘 다 써 있으면 둘 다 제시해 주면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만 제시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중 공전성이 위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대처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두 변수 사이에 다중 공전성이 발생이 됐으면 그 중에 한 개의 변수를 제거하고 돌리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게 꼭 좋은 방법이냐?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두 번째 쓰는 방법은 뭐냐?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 두 개의 변수를 합을 구해서 합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요. 합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렇게 해서 평균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요. 다만 전제 조건이 이렇게 합으로 쓸 수 있다, 또는 평균을 쓸 수 있다라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BM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메타 제곱분의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공식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변수 자체를 빼고 싶지 않아요. 넣고 돌리고 싶어요. 그냥 X1, X2가 그냥 각각 놓고 싶어요. 일반적인 서베이 연구라든가 한 경우에는 이렇게 변수를 하나 제거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서 써도 문제가 없는데, 경영경제학 같은 경우는 그 경영지표, 재무지표들 데이터들을 모두 써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무지표 데이터들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중공정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PLS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성분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principal component 주성분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능형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능형 회귀 분석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해석하기는 요 능형 회귀 분석이 좀 해석하기 좀 쉽습니다. 해석하기 쉬운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 능형 회귀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면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어떤 기준 컷 포인트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 기준값 잡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민 센터링하는 방법이 있어요. 민 센터링. 민 센터링하는 것은 주로 어디서 나왔느냐? 조절 효과에서 나온 방법이 있는데 사실 민 센터링하는 방법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 센터링을 하면 만약에 독립 변수가 두 개가 있었다. 그럼 이 두 개 변수를 민 센터링을 하는 거예요. 민 센터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민 센터링한 x와 민 센터링한 x2가 있죠. 그럼 이 변수를 두 개를 넣고 돌린다고 해서 다중공성이 없어지냐? 아닙니다. VIF는 동일합니다. 얘는 민 센터링의 수식적인 것은 뭐냐면 요 민 센터링한 두 변수에 뭐라냐면 곱. 이 곱이 들어갔을 때 그냥 x1, x2, x1, x2 이렇게 들어갔을 때의 VIF 값은 굉장히 커지는데 얘를 민 센터링을 각각 해줘서 그리고 이건 민 센터링한 이 두 변수의 곱수로 만들어줬을 때 이렇게 해주면 VIF 값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조절 효과를 할 때 민 센터링 한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요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상황에서 민 센터링에서 조절 효과 시에 민 센터링에서 다중공성을 없애는 것은 VIF 값의 수식의 특성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민 센터링을 했다라고 해서 다중공성 자체가 사라지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VIF 값만 낮게 나올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민 센터링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론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절 효과를 할 때는 굳이 민 센터링 안 하고 로우 데이터의 원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냐? 표준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화시켜서 각각의 변수를 표준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표준화해서 분석을 할 때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해석이 조금 까다로워질 수가 있어요. 왜? 표준화해서 나온 변수의 1이 우리가 아는 단위 1이 아니라 정규분포의 Z점수와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 단위 자체가 우리가 아는 그런 단위가 일반적인 단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회귀 분석 중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상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요.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회귀 분석은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선형 회귀 분석의 추정 방법은 최소 제곱법이다라고 합니다. 최소 제곱법이라는 추정 방법을 이용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보통 책에 쓸 때 LS 방법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여기 앞에다가 오디너리라고 해서 OLS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최소 제곱 방법의 특성상 이상값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회귀 분석을 했을 때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선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회귀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데이터가 하나가 딱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아웃라이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값이다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가면 이 이상값이 좀 더 변화가 됩니다. 특이값이라는 것도 있고요. 영향관측값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값, 특이값, 영향관측값 이거를 검출해낼 수 있는 도구들로 뭐가 되냐면 잔차, 그 다음에 쿡, 그
그다음에 마라노비스의 거리, 레버러지의 거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피치 있고 DF 베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쓰는 것이 표준화된 잔차와 표준화된 디피치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상값 찾을 때 일단 넘어가고요. 이런 이상값이 있었을 때 회기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 회기식은 이상값에 때문에 이 회기식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변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하냐? 이 이상값 때문에 회기식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즉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된 게죠. 그래서 기울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영향 관측값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상값이 있으면 회기 분석을 했을 때 이 회기식이 데이터들의 특성을 많이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회기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상값이 있을 때 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빼버리면 됩니다. 빼버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일반적인 서베이에서 뭐 200~300명 이상의 데이터가 있는 서베이에서는 한 명 정도 빼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만약에 이게 경영 데이터라든가 재무제표 데이터라든가 또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부작용이 해당되든가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빼버리면 어떨까요? 역시 모집단을 표현하는데 왜곡이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상값이 있어도 회기 시계의 기울기가 얘하고 흡사하게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로버스트 회기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버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강건한. 이상값의 회기식은 OLS의 회기 분석은 최소 제곱 방법의 회기 분석은 이상값 때문에 회기식이 많이 휘청휘청하죠. 그런데 이상값이 있어도 회기식이 강건한 회기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버스트 회기 분석을 하면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나오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상값이 있으면 회기 분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서베이에서는 이상값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왜? 서베이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쓰는 도구들이 뭐예요? 리커드 촉도들 쓰잖아요. 5점 촉도들. 그러면 독립 변수에 만약에 20문항이 있었다라고 하면 1번 문항부터 20문항이 있는데 20문항을 합산을 해도 얘 값은 어떻게 해? 1부터 5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평균 내면. 물론 합을 구하면은 20문항이니까 20점부터 100점까지 나오겠지만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요 값 안에서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상 안 나오고 데이터들이 요 안에서 고르게 분포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베이 데이터에서는 이상값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서베이 데이터에서 이상값 나오는 경우가 있죠. 어떤 거?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대부분 뭡니까? 미스펀칭, 데이터를 입력을 잘못한 거.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주로 그러면 이상값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서베이 데이터가 아니라 어떻게? 실측한 데이터, 측정한 데이터, 실험 데이터, 재무제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에서는 이상값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에서 이상값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빼도 되면 빼고 돌리고 아니면 로버스트 회기 분석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값이 있는 경우에 분석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많이 오늘은 안 했고요. 뭐를 했냐면 종속변수의 독립성, 자기상관을 보는 거, 독립변수 간 다중공정성, 그 다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발생되는 이상값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한 거 말고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 분 계세요?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 아시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강좌 여덟 번째 시간 회기 분석, 통계 분석 Q&A의 회기 분석,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이제 회기 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회기 분석 분석 시에서 나올 수 있는 컴퓨터들 좀 실무적인 것들을 찾아서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이론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실제 실무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까지 해서 여덟 번째 시간 통계 분석 Q&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